반갑습니다. 웹스 시스템 코리아의 김한수 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부분은 전자 및 방산 장비 분야의 솔리드웍스 CAE 솔루션에 대한 적용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좀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로는 이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7가지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서로들 좀 보고 이해를 하고요. 첫 번째로 이제 전자장비 쪽에 PCB 보드가 여러분들한테는 메인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의 열전달 해석에 대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외부 유동이나 내부 유동으로 PCB 보드에 열유동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LED를 쓰는 쪽에서 LED 램프 쪽이나 이런 부분의 등기구 쪽에 LED 쪽에 열전달의 한 방법론에 대해서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방 장비 그리고 뭐 그런 이제 뭐 함체나 이런 부품의 전체적인 어셈블리에 대해서 거기도 이제 많은 보드나 칩셋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PCB 보드의 열전달 해석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같이 보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함체의 환경 조건,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 조건에 의한 뭐 내부의 열유동 해석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국방 장비는 아무래도 밀리터리 규격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밀리터리 규격 80G 뭐 E나 G나 F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해를 하도록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지금 모듈 군이 이제 플로우 시뮬레이션이라는 기본적인 나미너와 뭐 튜블런트에 대한 난류를 해석할 수 있는 개념이나 인터널, 익스터널 이런 내부 유동, 그다음에 로테이션이나 뭐 이런 컴포지비티에 대한 압축성에 대한 유체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난뉴트니언 왜냐하면 이게 뉴턴의 점성 법칙을 이용한 부분에서 더 추가적인 해석에 이제 메타리얼에 대한 개념으로 난뉴트니언 유체에 대한 해석 이런 부분도 이제 기본적인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웬만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연료동 히트 트랜스퍼도 같이 하실 수 있고요. 이런 이제 부분이 있고 두 가지는 모듈이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 자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히팅 파이프의 개념 자체를 좀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뭐 PCB 제너레이터도 이제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휴미디티 쪽의 스펙 모듈은 어떤 쾌적도나 상대 습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7가지 기본적인 그 이해를 이 키팩터에 대해서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 이렇게 완벽한 테드와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위저드 방식의 순차적인 부분을 적용을 하고 유체 영역이 자동 인식이 되면서 뭐 이 벽함수 파샬 메시라는 이런 일부 부분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동 수렴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걸 좀 정리해 놓은 건데요. 자동 수렴이나 뭐 배치런 여러 개의 그 해석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포스트나 그 어떤 세팅 조건을 다 하고 나서 배치런을 포스트까지 그러니까 결과까지 동시에 여러 케이스를 돌려볼 수 있는 이런 배치런이나 이런 결과들이 이제 엑셀로 다 리포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다이렉트 CAD to EFD 컨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플로우 시뮬레이션 자체는 이 유체 영역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유체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유체 영역이 리드라는 걸 통해서 자동으로 영역을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현업을 하면서 너무 불편했던 부분을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면서 해결하면서 일을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웍스하고 바로 호환이 되기 때문에 웍스에서 변경을 했는 모델 자체를 다시 플로우 시뮬레이션으로 오면 이제 한글로는 재생성이라고 되고 영어로는 리빌드라고 오토 리빌드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리빌드라고 해서 다시 세팅을 해주시면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렉탱귤러 어댑티브 메쉬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사각격자를 먼저 구성을 하고 그 사각격자의 밀도에 의해서 메쉬를 짜도록 되어 있는 FVM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사용자 정의에 의한 밀도 조절은 로컬 메쉬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요. 일부 영역에 대해서 로컬 영역을 구성하고 더미로 거기에 메쉬를 더 파인하게 칠 수 있는 개념이 로컬 메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메쉬 치는 방법은 어떤 이 오토 메쉬나 매뉴얼 메쉬나 로컬 메쉬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충분히 여러 종류의 메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월 쪽이 이제 아무래도 외부 이동은 관건인데요. 일반적인 이제 CFD 쪽은 이렇게 메쉬를 칩니다. 예, 왜냐하면 이 벽 주변에 레이어를 구성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파셜 메쉬라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 독립적인 격자를 생성해서 그 파셜 영역을 따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솔리드하고 플로이드 사이의 경계청에 대한 메쉬를 좀 디테일하게 칠 수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플로우 시뮬레이션하고 이제 실제 그 실험하고의 비교했던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라미나 앤 튜블런트 이제 척류 난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척류 난류라고 해서 이 척류 레놀즈 넘버로 구분을 하죠. 3단계로 해서 척류 난류 편의 구간으로 구분하는데요. 이 저희들 해석에서는 이제 이 그 난류 모델은 K 입실론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K 입실론 모델을 사용하면서 어떤 플로우의 타입에 따라서 척류 난류 아니면은 척류 난류에 대한 그 부분을 공통으로 적용을 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이 알아서 척류와 난류의 영역을 따로 구분해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난류의 에너지, 난류의 강도, 뭐 와도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버전 컨트롤이라고 해서요. 수렴도를 조절하는 부분과 어떤 여러분들이 골을 만들어 놓으면 그 골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수렴성을 체크하실 수 있는 그리고 보시려고 하는 팩타들을 체크하실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뭐 수렴창 하면서 아니면 이제 비호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모니터링을 하면서 해석이 잘 되고 있는지 실제 이 모델 같은 경우 여기 유체에서 흘러가는 이런 플로우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잘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상태를 실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이제 프로그램 중에 보면 좀 파워풀한 기능인데요. 배치런과 멀티 프로세스라는 파라미터 랄리지에 대한 개념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개념인데요. 배치런은 실제적으로 한 케이스를 풀고 동일한 클론을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어떤 값이나 경계 조건에 대한 값들을 바꾸면서 전체적인 걸 해석할 수 있는 개념이 배치런의 개념이고요. 파라미터 랄리지 개념은 하나를 해석했는 거에서 이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의 값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이 파라미터에 대한 변수를 주고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댐퍼의 각도가 돌아가는 거는 실제 컨피그레이션의 컨셉을 사용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링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가지고요. 그 GUI 기반의 환경이고 엔지니어링 용어를 사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재질이나 펜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메타리얼 프로퍼티나 어떤 유체 해석을 하면서 필요한 설계적인 요소들, 칩셋의 어떤 PCB나 이런 메타리얼에 대한 전도계수나 이런 값들이 어떤 일정한 값이 아니라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값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있는 메타리얼이나 어떤 조건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좋은 점은 또 거기에서 사용자 정의로 가져와서 여러분들 회사에 필요한 것들을
적용해 보실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자장비 분야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CB 칩셋의 TJ의 분석이라고 제가 나와 있는데요. 좀 복잡게 이렇게 뭐 쓰여 있죠. 근데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이제 칩셋 자체가 이런 칩이 있습니다. 칩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다 기구 쪽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이제 보드 쪽, 그러니까 전자 쪽에서 어떤 아트웍 되어 있는 도면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3D를 표현하거나 하시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해석을 왜 그 PCB 쪽에 보드를 넣고 해석을 하느냐, 이런 칩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정션 템퍼러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션 템퍼러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칩이 어떤 효율 상태에서 일정하게 효율이 떨어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온도가 있는데 그 온도에 팩타를 써놓은 거고요. 그 온도에 유지를 하기 위해서 기구적인 부분은 팬을 달아준다거나 아니면은 서멀 패드를 붙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열을 밖으로 빼줘야지 이 칩이 제대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구 쪽에서는 연료등 해석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조건을 보고 보드 쪽, 그러니까 전자 쪽이나 그런 파트와 같이 상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PCB의 칩셋을 왜 해석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정션 온도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뭐 이 칩 같은 경우에는 오퍼레이팅 정션 템퍼러처 자체가 마이너스 55도부터 210도까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에 따라 가지고 어떤 효율을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우리는 얘를 95도까지 유지를 시켜야 된다거나 이런 목표가 필요하시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케이스가 없는 경우와 케이스가 있는 경우에 보드 단품에 대해서 외부 유동을 이제 하는 겁니다. 메쉬는 이제 아시다시피 사각격자 메쉬로 들어가고 안에는 이제 로컬로 해서 메쉬를 구성을 했습니다. 하고 주변에 플로우는 에어로 적용을 하고 대기압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힐소스 자체를 각각 주고 여기에서 발열을 계산하시면 케이스가 있는 거와 케이스가 없는 거에 온도가 달라지죠. 이 칩셋의 온도가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인 이제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이따 데모에 가서 더 자세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외부 유동 이런 것들을 푸실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외부의 영역을 어느 정도로 만들어주고 어떻게 계산 영역을 세팅하실 것이냐, 그런 게 메인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솔리드웍스로 돌아가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좀 켜놨는데요. 지금 첫 번째 해석했던 것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잘 보이시죠? 지금 이제 투명도를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하려고 좀 조절을 한 거고요. 예. 지금 모델링 영역이죠. 그래서 어셈블리에 지금 파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보시면 PCB 보드와 케이스, 그 다음에 배는 이 케이스와 어떤 본체를 연결해주는 부분에서 이런 인젝터의 리테이너와 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젝터와 리테이너는 결국은 열을 이제 함체 쪽으로 더 빼줄 수 있도록 하우징 쪽으로 더 빼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보통 일반적인 여러분들 보드를 쓰는 거에 케이싱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컨셉을 많이 쓰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부분을 해석을 처음에 수행을 할 때 마법사라는 위저드의 개념을 해서 적용을 하고 합니다. 위저드로 들어가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외부 유동이냐 내부 유동이냐를 이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물리적인 특징이 고체에서의 그 열 전도를 하겠다. 이거는 뭐냐면 열 전도 해석을, 열 전달 해석을 하겠다라는 개념이고요. 순수 전도만 필요하시면 여기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고체에서만 열 전도. 영어로는 솔리드 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가 하시면 뭐 복사는 여기를 체크해 주셔야지 복사에 대한 개념을 적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대로 같은 경우에는 이 중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열에 의해서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플로어가 발생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정해 주셔야지 열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체를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체의 기본적인 메타리얼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 유동이기 때문에 벽 조건을 선택을 하는 개념은 이제 그 따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거칠기 값이라고 해서 이 마이크로메타라고 해서 여러분들 외부의 표면 거칠기에 대해서만 이제 표현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뭐 라디에이션의 개념과 조금 연관이 있는데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뭐 표현하실 필요는 따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의 상태가 어떤 압력에 어떤 온도이냐라고 이제 조건을 넣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본적으로 이런 메타리얼 자체의 값들을 설정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설정은 이 바디까지 다 설정이 되기 때문에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지금 이 뭐 여기 폴리스티렌 쪽인데 이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여기는 폴리스티렌은 안 들어가 있네요. 일반 칩셋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칩셋으로 준 메타리얼 프로퍼티의 항목에 열 전도율이나 비열 같은 부분을 얘는 이제 픽스로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온도에 따라 열 전도율 자체가 따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 제가 선택한 거는 이제 픽스된 값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메타리얼 자체가 엔지니어링 DB 안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라는 부분을 보시면 어떤 그 여러 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재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값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뭐 찾으실 필요 없이 최대한 여기 거를 사용하시는 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열원을 제가 따로 입력을 했습니다. 캐싱을 히든을 좀 시키고요. 보시면 이렇게 칩셋이 있는 거에 각각의 칩셋의 어떤 발열량 개념 자체를 이 발열 밀도나 발열량으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하실 거는 이제 온도로 넣고 싶으시면 온도는 픽스된 값으로 넣으실 수 있는데 솔리드만 됩니다. 그래서 이 면에서는 적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건 뭐냐면 나중에 결과를 어떤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보실 거냐. 뭐 제어에 대한 개념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아시면 되고 먼저는 이제 어떤 내가 결과를 먼저 예측해보고 비용해보고 하실 수 있는 팩터 자체 그리고 나중에 그래프로 표현이 되도록 하실 수 있는 자체의 값을 이제 꼴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제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로더를 해서 데이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고 곡면의 온도 정도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저는 이런 발열체를 해석을 하고 나면 외부에 있는 이제 곡면 플롯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한테 보여주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이해도 편하기 때문에 컷 플롯보다는 이제 이 곡면 플롯을 많이 쓰고요. 곡면 플롯에서 나왔던 개념에서 온도 제일 높은 값을 플로브라는 걸 써서 찍어서 몇 도 정도 되는지 이런 식으로 같이 미팅을 하면서 하실 수가 있겠죠. 혹시 플로우 시뮬레이션 2016 버전에다가 플로우 시뮬레이션 2017 버전을 설치하실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셨죠. 두 버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법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2016과 2017을 두 개를 다 깔고 있습니다. 이 고객 지원을 위해서. 그래서 그거는 가능하실 것 같은데 라이센스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이 IGBT라는 거를 제가 해석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 IGBT는 뭐 이런 이제 뭐 정압을 넣는 그런 회로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개념도 똑같습니다. 이런
온도가 이제 공시원 온도인 되면서 그 일정한 온도의 영역에서 어떤 값이 나오도록 우리가 목표했는 값이 나오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이런 TC나 TJ라는 개념의 TVJ 값이 이제 15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영역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지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셔야지 그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안내선을 좀 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온도를 분석을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값의 특징이 제대로 나오도록 이 회로들이나 이런 칩들이나 이런 부품들이 그렇기 위해서 이제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펜을 씁니다. 펜을 인터널 펜으로 설정해서 이제 그 충유펜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충유펜을 써서 강제 대류를 시키는 경우에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히터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라는 글을 넣었습니다. 열 전달 개수죠. 한글로 하면. 그래서 자연대로나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자연대로는 이제 열 전달 개수를 5에서 25 사이의 값을 넣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테스트 해보면 7이나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테이블 위에 어떤 물건을 얹어놓고 뭐 어떤 히팅된 물건이나 한 물건을 올려놨을 때 걔가 일으키는 자연대류 주변에 대류라는 거는 이 고체와 유체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에서 열이 얼마씩 빠져나가느냐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5에서 25 사이에 자연대류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하십니다. 근데 강제대류는 그게 구현이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 펜의 어떤 정압 상태나 안에 내부의 동압 상태에 의한 전압이 바뀌어지면서 플로우의 속도 자체가 달라지고 그런 이제 이 유체의 흐름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류 개수를 일정한 값을 넣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네, 이 모델에는 어떤 스킬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힛소스 넣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펜커브는 이렇게 만들어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띄워서 보여드릴 건데 이런 이제 사양의 기준이 있다고 하면 그 사양의 기준의 펜커브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고 어떤 펜커브다라고 해서 계속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요거에 대한 플로우를 뭐 이렇게 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는 화살표에 대한 플로우를 해서 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두 개가 왜 있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방열판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리포팅에 대한 내용을 다 보여드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뺐는데요. 실제 두 가지를 했는 이유는 방열판이 밑에 있는 방열판 요 안에 있는 요 방열판이 틀리게 되어 있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온도에 대한 조건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공룡 플러스 써서 이렇게 다 표현을 해서 히싱크의 조건 자체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온도에 대한 데이터를 체크를 했습니다. 각각의 포인트를 플로브로 다 찍어서 그런 실험했는 값의 위치와 유사한 영역의 값을 찍어서 봤고요. 이제 지정된 온도를 분포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 보이시는 게 측정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케이스 1부터 케이스 4까지입니다. 보시면 아주 경량은 비슷합니다. 이제 이 온도의 값은 어떤 시프트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한데, 전체적인 경향 자체는 아주 유사한 값을 나타낸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해석에서의 키포인트는 실제적으로는 외부 유동이죠. 펜을 바로 지금 보시면은 유체를 빨아당겨서 얘가 이제 가져오도록 되어 있는 외부 영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외부 영역으로 해석을 하시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떤 구간을 만들어 주실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어떤 대기압 조건을 주고 환경 압력으로 해서 조건을 주고 어떤 더미 공간을 만들어서 내부 유동으로 만들어서 푼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인데요. 제가 지금 하우징은 뒤로 좀 빼놔서 기전을 시켜놔서 보시면 뭐 이렇게 돼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기가 빠졌네요. 이럴 때는 숨은 부품을 체크를 해서 숨은 부품 종료를 하면 다 나타나도록 되겠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그 인넷 쪽하고 아웃넷 쪽이 이제 펜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더미라는 개념으로 앞뒤를 이제 이렇게 막았습니다. 막으면서 이제 내부 유동 형태로 해서 만들었고요. 요거는 펜 영역을 이렇게 나중에 쓸 거기 때문에 원형으로 해서 펜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펜 영역을 만들어 줬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쪽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더미 공간을 만들어서 어떤 압력 조건을 일정한 압력 조건을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해석 결과를 보실 때는 이 부분은 따로 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제거를 하고 옮기기를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모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투명도를 좀 조절하고요. 유체 해석의 투명도가 따로 있는 이유는 내부 안의 형태, 유체 영역의 형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괄적인 투명도 변경에 대한 모듈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흠이 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리네요. 지금 보시면 이제 펜에서 이렇게 불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기 펜을 구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펜의 그 사이즈는 얼마로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엑스홀 펜, 그러니까 충육 펜의 원형의 아웃 다이아미터가 있을 겁니다. 그 아웃 다이아미터의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이제 허버 다이아미터라는 게 나중에 값으로 들어가는데요. 허버 다이아미터는 이 충육 펜의 중심에 모타 영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허버 다이아미터라는 개념으로 나중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허버 다이아미터와 아웃 다이아미터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결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펜 커브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죠. 펜 커브를 이제 내부 펜, 그러니까 이쪽 유체가 있었고 펜을 통해서 이쪽 유체로 나가서 이쪽으로 나가고 그래서 내부 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부 펜의 펜 커브 자체는 뭐 이런 식으로 탭을 만들어서 펜 커브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거는 중에 뭐 따로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부나 외부나 이 고체 영역을 설정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더미 공간을 만들어 놨던 부분에 environment pressure로 줬죠. 들어가는 온도하고 environment pressure로 주셔야 됩니다. 대기압이더라도 대기압 자체는 이 팬에 의해 가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은 달라지죠. 나오는 부분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설정을 하실 때 주의할 건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모두 environment pressure로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접촉 저항을 들어간 건데요. 이거는 이 IGBT 하부면에 접촉 저항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께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 재질을 설정하고 두께라는 값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몇 가지 변수로 더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접촉 저항이라는 그를 컨택 레지스턴스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고 이쪽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물건 자체는 이제 어떤 뭐 현업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곡면 쪽에 그 프로세서 히싱크 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쓰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던데 나중에 그 해석을 하실 때는 바로 하시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키실 때는 얘가 로드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드를 항상 꼭 해주십시오.
자, 지금 보시면 안에 있는 온도 분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제가 뭐 얼마 정도 찍어놨는지 플러그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다 지웠나 봅니다. 엄청 많아서 좀 늦게 떴네요. 지금 요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좀 전에 리포팅 됐던 부분에 온도를 재기 위해서 그 플로그로 잡아놨던 그 위치에 대한 값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더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따로 물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내부 유동으로 외부 유동의 형태를 내부 유동으로 만들어서 붙일 수가 있다. 그게 시간적으로도 더 낫고, 왜냐하면 메쉬를 적게 치고 어떤 이 경계 조건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펜의 영역 자체도 제대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고서로 돌아가서 예제 뭐 이 사례는요, 어떤 이런 보도 단품 보여드렸던, 그 다음에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런 그 뭐냐 뭐 우리 컴퓨터에 있는 본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다량의 이제 여러 가지 렉이죠. 지금 뭐 서버 쪽에 렉이 구성되어 있을 때 모니터하고 전체적인 플로우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전자제품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뭐 빔 프로젝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배터리 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학 제품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요게 지금 보시면 LED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사람 자료를 제가 좀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왜 LED 쪽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오늘 잊어버리지 마셔야 될 정션 온도, 바로 TJ 값.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생기는 온도가 있고 저항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온도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 자체가 결국은 빛의 밝기를 차이를 주고, 그리고 어떤 이 열에 의해 가지고 이 LED의 효율 자체가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거기에 뭐 밝기 값이나 색온도 값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온도로 맞춰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뭐 이런 효율 자체가 온도가 25도에서 100도로 올라가면 10% 이상 떨어진다. 뭐 이런 식의 이 검토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방열을 붙이고 사용을 하는 개념입니다. 실제 제가 이제 같이 수행했던 개념인데요. 이 DRL 해서 이제 데일링 라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 그 주간 전등 등을 데일 라이팅 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안개등과 이 DRL 등을 같이 조합했던 걸 같이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바운드리는 뭐 동일하게 주고 각각의 이제 이 LED에 한 특징을 와트량에 대한 개념으로 적용을 하고요. 봤을 때 이제 요거는 내부 유동의 흐름을 본 거고, 지금 요거는 전체적인 온도에 대한 개념을 찍어서 본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때의 고체 영역마다 찍어서 단면으로 값을 본 거고요. 그래서 실제 고객이 이거는 이제 체크를 한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온도를 재셨습니다. 온도를 재서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이 램프 뒤에 구멍을 뚫어서 실제 PC를 붙여서 온도를 측정을 하셔서 온도 값들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이제 테스트했던 거와 케이스 1, 2에 대한 비교를 해서 케이스 1, 2의 차이는 이제 방열 핀이 좀 틀립니다. DRL하고 이 포고 센터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안개등에 대한 이 방열판을 적용한 건데, 두 개의 이제 타입이 크기나 이런 부분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이를 이제 같이 해석을 했던 거와 실제 실험했던 거와의 값을 비교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차이는 한 4, 5도 정도 났는데요. 크지는 않고요. 일단은 외부의 환경 자체가 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차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이런 등기구, 요거는 이제 LED 램프를 쓰는 등이고, 요거는 LED를 PCB판에 붙여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그런 램프 형태가 있고, 요거는 이제 자동차 쪽에 램프 쪽에 이제 더 이제 해석을 했다는 이런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밀리터리에 대한 규격 자체의 이해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밀리터리 규격 중에 F입니다. 810F고 요거는 이제 810G죠. 이 밀리터리 스탠다드 810이라는 규정 자체는 어떤 진동에 대한 개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방 규격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실험법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진동에 대한 개념 자체가 포함되어 있는 게 810이라는 개념이고요. 그 810에는 뭐 이렇게 여러 아래 이제 지금까지 뭐 ABCD 하면서 쭉 흘러왔는데 최종이 지금 2017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2014 개정까지 문판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보시면은 어떤 E와 F와 G에 각각의 이제 개정된 이제 값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변수에 따라 이제 개정됐기 때문에 뭐 F를 따를 것이냐, G를 따를 것이냐, E를 따를 것이냐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802는 환경에 대한 개념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환경에 대한 개념을 이제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온도나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모델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외부의 환경, 월 컨디션이나 어떤 외부의 히트 이제 코에피션트 자체, 히트 컨딕션 코에피션트 자체가 외부로 열 전달을 얼마를 줄 것이냐. 여기 요때는 이제 25를 줬죠. 좀 전에 제가 5를 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조건마다 좀씩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5와 25 사이에 적절한 가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어림없이 이런 이제 열 전달률 자체, 고체 열 전달률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모두의 전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와트량이 얼마인지를 설정을 하셔야 되고, 해석을 하고 나면 외부 환경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죠. 이 외부 환경은 고객과 우리와의 약속으로 해서 결정이 되는 값입니다. 그 환경 조건을 주고 우리 발열이 되는 칩 자체의 온도에 의해서 우리 하우징이 몇 도가 되느냐, 그리고 그 값이 뭐 오케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실 수 있고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진동 쪽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이 퀵서치라는 이 사이트가 이제 820만이 아닙니다. 뭐 국방 규격에 대해서 다 서치를 해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거기서 보시면 820F나 G의 절차상 이 중요한 값은, 여기 이제 진동에 대한 값은 513, 514, 515, 516이고요. 514, 뭐 513, 515에서는 프로세스 따라 이제 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발사체냐, 아니면은 육상이냐, 아니면 해상이냐, 해상의 어떤 조건이냐, 뭐 따라 가지고 좀 틀립니다. 많은 거기에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주로 이제 해상 쪽은 이제 901D에 대한 개념을 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는 그냥 810G에 대한 개념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이제 랜덤 바이브레이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걸 스펙트럼이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씁니다. 이 스펙트럼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이런 실제 데이터가, 쇼크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이 데이터를 우리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나 어떤 실험을 했을 때 가진을 줄 때는 그런 톱니파나 사다리꼴파를 적용하는데, 810G는 주로 이제 톱니파 형태를 많이 지정을 하고요. 특별히 이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톱니파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정연파나 사다리꼴파인 경우에는 따로 이제 지정한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동 해석에 이제 스펙트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보통은 이제 이거를,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35ms라고 이제 했을 경우나 뭐 11ms 이렇게 50G를 아주 짧은 순간 이제 11ms 동안 가하라라고 하는데, 그럴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앞부분에는 이 11ms의 0.4배, 얘는 0.1배의 커브 자체를 그려서 사용 곡선과 맞춰서 푸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이제 참조하시라는 얘기고요. 랜덤 바이브레이션은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진동에 대한 개념에서 불규칙 진동은
이런 식으로 RMS 개념의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RMS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 커브를 그리실 수 있는 개념으로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스펙트럼을 만들어서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솔리드웍스 도움말에 나와 있는 이 PSD 값이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나와 있는데요. 도움말을 찾아서 보시면 어떤 이 커브를 만드는 방법은 안 나와 있죠. 방법은 나와 있는데 이제 커브 값은 안 나와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제 만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요거는 차이가 있죠. 요거는 이제 쇼크에 대한 개념으로 스펙트럼이 들어가는 거고요. 요 랜덤 진동은 전체적인 이 양의 적분에 대한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짧고, 이 G값은 작지만 상당히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랜덤 진동의 스펙트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용했는 사례를 보면 이런 식으로 어떤 커브 자체를 만들어서 실제 고정되는 부분에 가진을 주고 충격치를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뭐 XYZ 방향의 각각의 데이터를 받았다고 하시면 그 값을 가지고 인풋 그 커브를 만드셔서 적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표준된 뭐 보시면은 하프 사인에 35ms로 해서 그 0.035 세크로 해서 적용을 하라고 돼 있죠. 이제 50G로 해서 그러면 140G로 해서 적용한 건데요. 이게 이제 901D 조건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이제 조건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네. 톱니파하고 사다리파를 사용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톱니파를 사용하시는 게 맞고요. 특별한 경우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 요런 프로세스 3번에서는 사다리꽃 파의 플러스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가 요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고요. 우리가 어떤 이 진동에 우리 물건 자체가 발사체에 들어가느냐, 육상에 어느 조건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객이 항우연이냐, ADD냐 여러 군데하고 틀려질 겁니다. 그런 데와 이제 이런 810G에 대한 규격을 서로 협의를 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세스가 몇 번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이 팔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810G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톱니파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제에도 보시면 충격에서는 이제 톱니파 형태를 하는 게 예제로 들어가 있죠. 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다 마쳤고요. 제 웹세미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라도 질문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요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플로우 시뮬레이션, 이 전자 및 방산 장비 쪽 분야에서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써서 솔리드웍스 시리즈의 솔루션을 써서 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뭐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솔루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에 저희들 솔리드웍스 CA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1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